항일 독립투사 백범 김구. 그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사를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항일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위협을 이루었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김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역사적 진실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소위 김구의 흑역사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은 이른바 치아포 사건입니다. 죄 없는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이 파렴치한 사건은 김구의 일기 백범일지에 자세히 쓰여 있는데요. 물론 백범일지의 내용은 사건 피의자인 김구가 직접 저술한 만큼 상당히 각색되고 미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범일지에서 치아포 사건에 대해 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때는 1896년 3월입니다. 당시 김창수로 불렸던 만 19세의 김구는 결혼 상대와의 혼약이 깨진 이후 청나라 여행길에 올라다가 민심이 흉흉해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익군 치아포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 밥상을 기다리던 김구. 그때 한 수상한 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구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는데요. 조선말이 썩 능숙하지만 그가 일본인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일본인이 조선인인 척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흰 두루마기 밑에는 칼집도 보였습니다. 김구는 그가 정말로 일반인이라면 그런 수상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확신하며 분명 그가 바로 1년 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를 죽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와 민족에 해를 끼칠 인물임이 분명하니 이 자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김구는 그 인물을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목을 힘껏 밟아 살해합니다. 김구는 나중에 그의 소지품을 조사해서 그가 일본 육군 중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백범일지에 썼습니다. 사망자 이름은 츠치다 조스케였습니다. 백범일지 자체만 놓고 봐도 김구의 살인은 결코 정당하기 힘든 범죄 행위입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비의 원수라고 멋대로 넘겨짚었고 설령 그 범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와 민족에 해가 될 인물이 분명하다며 살해해버렸습니다. 이는 어떻게 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학자들의 연구와 사료를 살펴보면 이마저도 김구가 미화하고 왜곡한 내용입니다. 실제 치아포 사건은 더욱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츠치다 조스케는 김구 말대로 군인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당시 치아포 사건으로 김구와 그 주변 목격자들을 취조했던 기록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김구는 취조 중 자신이 츠치다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여관에서 아침밥을 기다리던 중 점원이 츠치다에게 먼저 밥상을 준 겁니다. 심지어는 츠치다가 먼저 밥상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만 19세 김구는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츠치다가 먼저 밥상을 받은 사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츠치다가 일본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가슴에 피가 뛰었다고 합니다. 김구는 츠치다가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 대한 폭행을 시작합니다. 돌과 몽둥이를 동원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죽자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김구는 츠치다의 소지품을 뒤졌고 자신의 일행들과 돈을 나눠 가졌으며 츠치다가 차고 있던 칼은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를 사서 떠났죠. 치아포 여관주인 조선인 이화보 씨의 목격자 증언은 더욱 가관입니다. 김구가 츠치다를 폭행할 당시 김구 일행 3사람도 동참했던 겁니다. 이화보 씨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김구는 이화보 씨도 폭행했고 일행 중 한 사람은 저놈도 때려 죽이라 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공포에 빠진 이화보 씨는 도망쳤습니다. 이후 츠치다의 시신을 강변해버리고 소지품을 빼앗은 김구는 자신이 의병 좌통령이라는 명함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김구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특별 사면으로 형집행이 중지되었죠. 감옥에 복역하던 김구는 1898년 탈옥합니다. 오늘날 백범 김구는 흔히 지적인 학자의 이미지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꽤나 달랐습니다. 당시 180cm대의 큰 키와 덩치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 싸움에 참여했었는데요. 학자보다는 전사 내지는 싸움꾼의 이미지에 가까웠죠. 치아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왔고 신중함보다는 과감함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을 함부로 빼앗기도 했었죠. 설령 그게 동지일지라도요. 2000년대 러시아에서 흥미로운 자료 하나가 나옵니다. 국호민텔은 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자료인데요. 60만 금화루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을 거뜬히 넘기는 거금을 소련 공산당이 상해에서 활동했던 한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급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드러나며 김구에 의해 공금 횡령범으로 몰려 살해당한 독립운동가 김립의 누명이 풀립니다. 김립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소련 공산주의를 추정했지만 동시에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했고 한인 신문을 발행했으며 나아가 상해 임정에서 국무원 비서장까지 맡아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22년 2월 중국 상해에서 습격을 받아 피살됩니다. 시신에서는 무려 12발의 총상이 발견되었죠. 당시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을 맡고 있었던 김구는 그의 죽음에 대해 통쾌하다라고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김립을 죽인 건 다름 아닌 김구의 지시를 받았던 경무국의 비밀요원들이었습니다. 김구는 김립이 임시정부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 정부가 무상원조 60만 금화루블을 제공했는데 그걸 김립이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는 자신의 임시정부 상관이자 독립운동가 동지였던 김립에 대한 암살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했던 김립은 공금 횡령범이라고 몰려 동지들에게 사살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김구의 주장을 반증하는 사료가 발굴되며 당시 김립의 동료들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소위 모스크바 자금이라 불리던 60만 금화루블은 임시정부를 위한 공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소련이 상해파 한인 공산당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처음부터 김구 측이 요구할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구가 백범일지에도 스스로 썼듯 한반도에서의 테러 행위를 중심으로 일제와 전쟁을 하려던 사람도 있었고 이승만처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와 정치로 독립을 쟁취하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김립처럼 소련에 지원 아래 공산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김구는 김립이 공산당 자금을 임시정부에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고 암살을 지시한 겁니다. 독립운동 동지이자 자신의 임시정부 상관인 사람에 대해서요. 백범 김구라는 인물의 성품과 행실을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는 1946년 3월 우남 이승만과의 일화입니다. 이는 소련군 정보국 첩보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앞서 언급했듯 상해 임시정부에는 다양한 노선의 사람들이 독립이라는 공통 목적 하나를 가지고 모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복잡한 계파 갈등이 있었죠. 일제가 패망하고 드디어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한반도. 이 시기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놓고 수많은 노선이 대립합니다. 당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격렬한 좌익 활동을 했던 한길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승만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이승만을 쫓아다니며 활동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승만이 한 미국인에게 조선의 관상 권리를 팔아넘겼다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 근거 없는 낭설에 기자회견을 하며 반박했죠. 그런데 기자회견 다음날 이 낭설 때문에 김구와 이승만이 언쟁을 벌입니다. 소련군 보고서에 따르면 김구가 이승만을 찾아가 따져 물었고 이승만은 모르면 잠자코 있으라며 반박합니다. 이에 언성이 높아졌고 이승만이 김구를 테러 분자의 두목이라고 부르자 싸움이 벌어집니다. 김구가 이승만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앉아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김구의 당시 나이는 70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백범 김구의 이면은 한국 대중들에게 퍽 낯선 모습입니다. 그는 감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김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많은 위협을 이뤘습니다. 일제에 맞서기 위해 힘써왔고 여러 항일운동을 주도했죠.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교육해 그들을 독립운동가들로 키웠고 그들이 일본과의 도륙항전에 투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등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한편 이러한 활동들에는 분명 명백한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김구의 평소 성품과 행실을 유추해볼 수 있는 앞서 언급된 사례들 말고도 한국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예컨대 한국 사학계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만 김구가 지시한 소위 의거 내지는 거사로 인해 죄 없는 민간인이 휘말린 일도 있었습니다. 백범일지에서도 스스로의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한 김구에게 이러한 부처접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찾아가 사과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이유로 안준생의 암살 사주를 하는 등 김구 자신의 정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태도를 본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소련의 기록물을 봐도 김구는 무자비하고 부도덕하며 난폭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김구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모순적이며 그렇기에 입체적인 인물이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완벽한 성인도 완벽한 악인도 아닌 그저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 경랑의 시대를 헤쳐나가야만 했던 한 명의 인간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건 이런 복잡한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가기에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토론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런 역사를, 이런 역사 속 김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살아갔던 김구라는 사람의 진짜 역사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듯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지적한다고 해서 빛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김구의 문제점을 나아가 의거와 테러 그 사이에 있었던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한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가 폄하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한낱 인간이었던 그들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늘어날 뿐이죠. 그런데도 많은 한국인들은 제가 김구에 대한 이런 그림자를 지적한다고 해서 제가 민족의 영웅 김구를 모욕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왜곡해서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 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그의 삶을 모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김구를 만날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역사를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빚 탕감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성실하게 빚 갚은 국민은 역차별 아니야? 앞으로도 돈 빌려도 버텨야겠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얘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돌아다니는데 내용은 대략 비슷합니다. 이재명 빚 탕감 진짜 이유라는 글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정책을 성남시장 시절에도 주빌리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빚 탕감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금융사가 장기 연체된 채권을 채무의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버립니다. 그걸 추심업체가 대량으로 끌어다가 삽니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은 채권들을 불법 추심으로 국민들 괴롭게 하기로 했던 건데 추심업체 채권을 다시 빚 탕감 정책이라는 일환으로 주빌리 은행 같은 배드뱅크가 사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남 채권 추심업체에 성남 국제 마피아파 같은 조폭들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빚 탕감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채권 추심업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조폭이 수혜자가 된다는 거고요. 채권 추심업체들은 못 받아낼 수 있는 그 채권들을 수익 제대로 챙겨주는 정부가 정말 고맙겠죠. 자, 위치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끼인 이 일자형으로 생긴 주택이 바로 캐럿하우스입니다. 도대체 어떤 형태로 사람이 이 안쪽에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두 다리를 통해서 바닥에 지지되는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캐럿하우스가 들어갈 공간인 거죠.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서 집어서 끼워 넣는 그런 형태로 시공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이쪽 공간이 다 거실이 된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사람 스케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데스크가 되는 거고요. 뒤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좁지만 잠은 굉장히 잘 올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충분한 아주 아늑한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요.